드디어 마지막 진흥왕이 나옵니다. 이 진흥왕은 신라의 전성기 왕이죠. 전성기는 무엇이랬어요? 한강을 차지한 왕이랬죠. 그래서 어떻게 한강을 차지했는가 보도록 할게요. 진흥왕. 자, 일단 앞에서 지증왕 때 통치세대 정비를 다 마쳤어요. 관등도 나누었고 우상국도 우리 땅, 경상도도 우리 땅.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신라이고 왕은 왕이야 이런 체계가 생겼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소수리왕이 제도 정비해주고 광개토대왕이 팽창했죠. 언제나 이전에 체계를 정비해준 왕이 있으면 그 다음 왕이 이걸 이어받아서 팽창을 해나간다는 걸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뭘 했느냐? 백제 성왕과 연합하여. 우리 성왕이 뭐 했던 왕이었죠? 사비로 천도했던 왕이죠? 사비천도. 어디에서? 웅진에서 이랬던 성왕과 연합하여 고구려가 장악하였던 한강 상류를 차지했대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한강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어서 이쪽은 바다로 이어진다 치자. 바다, 상류, 하류. 그럼 이 중에 어디가 더 좋은 데일까? 그치, 하류가 더 좋은 데예요. 왜냐면은 바다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성왕이랑 진흥왕이 약속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상류는 신라가 가지고 하류는 백제가 가지기로 했어요. 근데 웬걸 이거 이기고 보니까 이거 받아봤자 쓸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여길 나가는 데를 얻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진흥왕은 성왕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다시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를 빼앗았다. 이 상류와 하류를 헷갈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백제로부터 한강 상류를 빼앗았다 하면은 틀린 말이겠죠. 왜냐하면 한강 상류는 고구려로부터 신라에 넘어간 거니까 고신. 근데 하류는 고구려에서 백제에서 신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차이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연결을 차단하고 황해를 통해 중국과 직접 교역했다는 두 가지 이점을 얻게 돼요. 1번, 2번. 자, 어떤 의미냐? 자, 다시 한 번 더. 슉, 슉. 자,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이 있죠. 그러면은 원래는 신라가 여기 있고 백제가 여기 있고 고구려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한강 하류를 뺏었다는 거는 해안까지 신라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고구려랑 백제는 만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신라가 백제랑 고구려를 딱 단절시키고 뿐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중국으로 나아가기까지 했다는 두 가지 장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중국과 직접 교역한다는 거는 중국의 발전된 문물을 직접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복을 더했어요. 뭘 했냐면 고령이라는 곳에 있는 대가야를 포함한 가야 연맹을 정복하였다. 우리 방금 법흥왕 때는 금관가야였죠. 법금이었다면 진흥왕 때 대가야를 얻는 거예요. 진지한 대화, 진대라고 외우세요. 진대 법금. 이렇게 해서 가야 연맹까지 모두 복속을 했어요. 그럼 신라와 한강 하류랑 가야까지 다 얻었으니까 얼마나 커졌어요. 백제는 지금 여기 거의 짜그러져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시 보고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다가 북쪽으로 또 진출했대. 고구려 영토인 함흥평야까지 진출했다. 함흥평야까지 진출했다. 위로도 또 올라갔어요. 완전 내세상이에요. 이렇게 진출한 신라의 영토를 보여주는 게 아래에 있는 비석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땅 따먹기를 한 건데 여기가 내 최대 영토이다라는 걸 기억하려면 뭔가를 세워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올라갔던 데마다 이렇게 높은 곳마다 비석을 세워서 나 여기까지 하고 다 기록을 해둔 거예요. 이 비석이 있기 때문에 신라가 당시 그쪽을 먹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석을 세워서 영토 확장을 기록하고 기념하였다.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있는데요. 화랑도가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덕여왕을 봤다면 이 화랑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화랑이 뭐냐면 위에 대표적인 친구 하나랑 아래에 약간 평민들 같은 친구들 여러 명을 묶어서 하나의 랑도로 묶어요. 그럼 얘네가 뭘 하냐면 같이 몰려다니면서 전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약간 동아리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원래 뭐냐면
화랑도는 원래는 되게 각자 알아서 하는 동아리였어요. 근데 이거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였대. 말하자면 자율 동아리를 창체 동아리로 바꿔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부터는 화랑이 개별적인 기관이 아니라 왕에게 소속된 군대 같은 식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100% 군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해서 교육도 한다고 했으니까 인재를 양성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청년이 있으면은 발탁해서 장군으로 키우고 이렇게 인력풀을 얻게 된 거죠. 말하자면 태학이랑 좀 비슷하겠네요. 그뿐만 아니라 황룡사를 지어서 국력을 과시하였다. 이게 뭐냐면 불교 사찰이에요. 사원. 일단 국력을 과시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내가 왕이 주도해서 절을 만들 만큼 여유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공인해서 운동장 한가운데 PC방을 만들어줘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컴퓨터 게임을 장려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장려하는 거죠. 지금 왕이 나서서 이 절을 세움으로써 불교를 더 융성하도록 불교를 장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도 대통령이 어떤 기관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 기관이 하는 업무를 대통령이 장려하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 선생님이 어떤 제도를 한다라면은 그 행동을 장려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진흥왕이 황룡사를 지어서 국력을 과시하고 불교를 장려했다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진흥왕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보면 신라가 이렇게 성립되어서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런 체계를 갖추었더니 진흥왕이 이렇게 성공을 이끌어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해서 다음부터는 문화랑 가야가 나오고 나중에 신라가 통일을 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때까지 계속 이 기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라도 마무리하겠습니다.